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네. 열바스코 중국방 드디어 마지막 강의요. 4강이고 제가 주제를 2025년 내게 맞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제로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란 소제목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좀 급변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투자 기준을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 투자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물건이 날아가고 가격 변화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생각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명확히 하고 투자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라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사급지 대장까지도 정고점을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급지까지 퍼졌으면 이제 그 옆으로 쭉쭉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급지까지 퍼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퍼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도 사급지겠죠. 경기도 사급지로 말하는 평촌이라든지 수지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구성난까지 퍼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5급지, 서울 5급지, 수도권 5급지까지도 퍼지고 그 외곽으로도 퍼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 3급지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3급지 아파트가 가격이 높아지면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3급지 날아가게 되면 그 다음 4급지가 있고 4급지 날아가게 되면 그 다음 경기도 4급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시장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려고 했던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2015년 말에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직장인에서 직장인 투자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전 투자도 진짜 몰랐었고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돈을 모은 것도 많이 모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너스가 나오면 보너스 정도만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놓쳤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분당에 정자동 쪽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전세 금액이 2억이었거든요. 이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참고로 20평대였습니다. 20평.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 매매가 얼마였을까요? 매매가 2억 8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갈 때 저한테 집주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매매랑 전세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차라리 한 8천만 원 정도 보태가지고 내 집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디서 나를 사기를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를 내가 착하게 생겼나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은인이었던 거죠. 이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도 몰랐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이제 이렇게 2015년 말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 지역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자까지 오래 걸렸어요. 1년 정도 걸렸는데 1년 이상이 사실 걸려서 1년 3개월 정도 걸렸나?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첫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권에 투자를 진행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투자를 했냐? 아니요. 수도권을 먼저 했어요. 왜 수도권을 먼저 했을까요? 서울은 먼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도권 투자 중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고 가격 저렴한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6년 말에 첫 투자를 했는데 수도권을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세채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왔어요. 왜 수도권에 세채를 했는데 서울에 다시 또 투자를 하러 왔을까요? 다시 또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또. 수도권이 오르면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부분. 플러스 서울도 전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됐던 거예요. 좀 그려지지 않나요? 지금이랑? 지금도 전세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 쪽으로 많이 오르게 된다면 경기도까지 퍼져가겠죠. 경기도까지 퍼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좀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나 싸지는 곳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곳까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9년에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은 좋은 장이었어요. 그런데 좀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광역시 중소도시에 임장을 가고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쌌었거든요. 이렇게 광역시랑 중소도시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생각보다 길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투자를 하다가 다시 수도권에 와가지고 다시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도 투자를 하고 수도권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여기서도 상승장 하락장을 다 경험했죠. 수도권에서도 상승장 하락장을 경험을 했어요. 지방도 어때요? 지방에서도 상승장 하락장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상승장을 맞이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의 반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얻어줬겠네요. 이게 아니라 저는 결국 10년 이상 살아남았던 거는 잃지 않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오르고 있는 데만 찾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내려갔을 때 진짜 힘들어서 그 투자를 이어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투자 기준에 맞는 더 벌진 못하더라도 투자 기준에 맞는 투자들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마음이 급해질 거거든요. 상승장이 되면 될수록. 그러다가 내 기준이 없는 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기준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가치 대비 저렴한 아파트와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가 혼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이 오른 거 사서 오르면 기분 좋겠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덜 오른 아파트 사가지고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잃지 않는다면 그 또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걸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진짜 1부터 10까지 또는 100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도 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메모해뒀다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래 주위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그래 이걸 한번 이대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고 제가 알려준 대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전 투자를 위한 핵심 질의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다른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이 오거나 또는 지금 시장에 꼭 필요한 질문들을 빼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질문들 속에서 답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개인적인 질문일지라도 그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다른 분들까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의 로드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따라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로드맵이 나한테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자산을 쌓아가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전 투자를 위한 핵심 질의응답이에요. 자, 핵심 질의응답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주셨잖아요. 근데 딱 질문을 보는 순간 내가 한 질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질문을 딱 봤을 때 내가 한번 답변을 해보자. 특히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탑을 누르세요. 스탑을 누르고 질문을 딱 떴을 때 내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제가 해드리는 답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틀리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전환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단계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알고 있어. 답변이 맞네? 나랑 똑같네? 근데 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핵심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만 알았더라도 내가 선택을 할 때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보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비교평가할 때 어렵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하나 남기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항상 애매해요. 두 개 남겨놓고. 또는 내가 진짜 매물을 보러 갔어요. 매물을 보러 갔는데도 사장이 막 불러줘요. 그러면 분명 강의에서는 매물 볼 때마다 하나씩 제끼라고 했는데 어떤 걸 제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준이 조금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응답을 총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급반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투자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걱정 뭘까요? 자, 이게 1일 전인데 토요일에 뽑았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날 기사예요. 그래서 집 보려면 줄 서래요. 성동, 마포 등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 그래서 9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묶여있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를 제외하고 성동, 마포, 광진구 등이 계속해서 좀 높은 수치로 오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서울 26분 전이죠. 서울 가까운 경기 아파트는 강세, 외곽은 하락, 미분양 누적.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서울에서의 온기가 경기도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생기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서울 밖으로 밀려난 청년 1년 만에 5배. 그러니까 서울에서 매매도 비싼데 전세까지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면서 차츰차츰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왜냐면 나도 처음에는 어느 지역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살려고 하니까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기존에 내가 동대문구를 살려고 했어요. 동대문구를 살려고 했는데 얘가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길 못 사고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 생각, 그 다음 지역을 사야 될지. 아니 조금 기다리게 되면 얘가 전세값이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얘를 사야 되는 게 아닐지. 여러분들 어때요? 그 다음 걸 봐야 될까요? 동대문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 다음 걸 본다 하시는 분. 동대문구를 기다려야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가 대부분이고 동대문구를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요게 많죠. 왜냐면 다음에 더 오르고 나면 얘도 못 살 뿐더러 얘는 또 못 살 수 있을까 봐. 근데 시장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 흐름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것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마당을 만드는 속도보다 물건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리고 물건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도 이겁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시장에서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종잣돈 맞춰 앞마당을 보고 있는데 자꾸 날아가서 조급함이 들고 다시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금액으로는 입지가 더 낮은 곳을 봐야 해서 후회가 남습니다. 마인드셋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히나 관련된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1분 지역을 먼저 볼게요. 여기가 강남구예요. KB 매매 지수를 표시를 한 건데 아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전저를 찍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내려서 다시 또 전저를 찍죠.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아주 종고점 대비 아주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나는 언제 강남가에 입성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도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전저를 찍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종고점을 회복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흔히 말하는 1군 지역, 2군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3군 지역을 볼 텐데 3군 지역 동작구를 보도록 할게요. 동작구는 여러분 생각할 때 동작구 하면 어때요? 벌써 날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시야에는 이미 멀어진 거. 근데 KB로 왔을 때 이건 평균치기 때문에 보세요. 1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종고점 거의 회복한 정도로 보면 돼요. 4군 지역으로 갔을 때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직 근처도 못 왔어요. 그리고 나서 5군 구로구를 보도록 할게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어때요? 거의 미동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시장이요. 점점 퍼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지금 4분 지역 같은 경우는 지표에 다 표시가 되진 않겠지만 가장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정보를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얘도 5분 지역은 어떨까요? 대장 아파트들이 정보를 회복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정보를 회복할까요? 회복하지 못할까요? 회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5분지를 안 사나요? 5분을 안 사나요? 네, 성에 안 타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4분이랑 5분이랑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3분을 보고 있다면 3분이랑 4분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면서 과연 두 중에서 어떤 지역을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살 수 있을 때 더 좋은 건지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몇 년도인지 기억 보이시나요? 안 보시죠? 그쵸? 이거 확대를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나요 이제? 여기가 2017년도예요. 2017에서 2018년도가 넘어갈 때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여기가 최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최근 2025년에서 쭉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같이 내보인 거예요. 이 위쪽이 과거 2017에서 18년도, 이 아래쪽이 현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그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좀 빨간색이 있는 곳들만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 지금 얘나 지금이나 좀 좋은 곳들만 먼저 올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시장 2017년에서 2018 넘어가는 시기에서 2018년 중후반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렇게 돼요.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게. 여기는 경기도 어때요? 없어요. 경기도는 빨간색이 비슷해요. 여기가 과천이거든요. 과천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분당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퍼지게.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KB를 보면서 KB 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다 빨개지는 퍼지는 현상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죠? 97 공급 대책이 나왔죠. 플러스 대출 규제 조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627 대책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었어요. 확실히 거래량이 뚝 떨어졌거든요. 97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이요. 추석 때 이제 어디 같이 친척집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주로 나올까요? 너 집 샀니? 집 아직도 안 샀어? 눈물을 흘려줘요 같이. 그러면서 아, 나 집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 산 친척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나 집 샀는데 야 봐봐 이거 집 봐봐 얼마 올랐어? 그래 내가 이랬단 말이야. 이런 말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명절 이후에 집값이 오른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부채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더 잡히지 않고 명절 지나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겠죠. 10땡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때 없으면 11땡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규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퍼지고 나게 되면 규제가 생기는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선 매매 증가, 수도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북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영등포까지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좀 연한색으로 다 칠해져 있죠. 이러다가 2016년도에 지금 오른 곳을 보게 되면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강남구 조금 좋았던 지역 마포구라든지 좋았던 지역 위주로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도 보이고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가 되니까 2017년도 중반이 되니까 색깔이 칠해지기 시작하는 곳들이 생깁니다. 이제 0.2가 넘었을 때부터 색깔이 칠해지고 그때부터 유의미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0.4가 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0.6이 되면 그래서 0.4에 조금 더 진한 색 0.6이 됐을 때 더 진한 색 0.8이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 정도면 조금 파급력이 있는 상승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2017년에도 보이는 게 이제 그래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보이시죠?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조금 전에 저희가 교재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강남구가 이렇게 빵 하고 뜹니다. 송파구가 뜨게 되죠. 강동구, 서초구 해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해요. 싹 빨갛게 변해죠. 그리고 나서 주춤합니다. 왜냐면 규제가 세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몇 달 정도 가요? 보세요. 지금 2018년 10월이에요. 2018년 10월인데 쭉쭉쭉 가죠? 이게 생긴 게 2019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7, 8달이 가는 거예요. 규제가 세게 나오면. 근데 이거 규제가 공급 정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그럼 수요 억제책은 결국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응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다는 수요는 있었으니까 그 수요가 꿈틀꿈틀하면서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조금 밋밋하게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시죠? 불이 붙다가 이제 2020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싹 빨개지는 시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이시죠?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빨개요. 자, 이거 조금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경기도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인데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KB에서 하나 딱 주간 지표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가 경기도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건 다 빼가지고 바로 수원시부터 시작돼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가 있고 옆으로 조금 더 작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구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좀 올랐을 때를 봤을 때 경기도는 어때요? 몇 군데 빼고는 과천이에요. 여기가 과천 빼고 거의 빼고는 거의 다 하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빨간색 좀 보일 때 여기 또한 좀 경기도에서 좀 좋다고 하는 지역들만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씩 올랐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좀 좋은 지역들 위주로만 가격이 오르게 돼요. 다 퍼지진 못해요. 그다가 서울에서 다 퍼지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이라든지 또는 부천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광명이라든지 좀 좋았던 안양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남시 그리고 과천, 구리, 용인, 수지죠. 그리고 군포, 삼본이죠. 이런 데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봐도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오르지 않아요. 뒤쪽은 여전히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주춤하고 있고 규제를 주춤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주춤하거든요. 그러다 시장이 올라요. 이렇게 쭉 올랐을 때 옆을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가 서울이에요. 경기도가 이렇게 올라요. 근데 오늘 지금 경기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서울이 더 날아갈 것 같고 하니까. 근데 결국 시장은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 거의 외곽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그 외곽이라고 한다면 여기 빨간색이 보이는 곳 중에서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어딜까요? 빨간색이 다 빨간색. 여기가 동두천이에요. 여기까지 다 퍼진다고요. 양주에 바로 옆이 양주예요. 요런 곳까지도 다 퍼졌을 때, 그리고 이런 데 이천까지도 다 퍼졌을 때 거의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퍼지려면, 상승해서 더 퍼지려면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앞마당을 늘리면서 내가 투자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직까지 많이 안 퍼졌기 때문이에요. 아직 퍼지려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지금 오르는 애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외에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볼게요. 왜냐면 나는 수도권 하고 싶고 서울 하고 싶지만 서울 수도권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지방도 보게 될 텐데 지방 볼게요. 지방은 수도권과 동조가 될 때도 있고 비동조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 시장을 예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봤던 2017년, 18년 정도를 볼게요. 이렇게 2017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지역 오르고 2018년도에 싹 다 퍼졌어요. 이때 지방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광역시 먼저. 광역시 어땠을 것 같으세요? 대구예요. 대구는 조금씩 오르락던 데도 있어요. 인천이에요. 광주예요. 광주도 좀 오른 데 있죠. 대전이에요. 근데 막 빨간색이 보이고 하죠. 울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중소도시까지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오르지 않았죠, 거의.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이 됐어요. 다음 상승이 돼갖고 좀 더 진한데 이렇게 2020년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었거든요. 지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리고 대구.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인천이 특이한 게 수도권이 다 오르고 나서 오르기 때문에 더 뒤에 올라요. 오히려 다른 광역시가 더 빨리 올라요. 그리고 여기가 대전, 여기가 울산. 이런 식으로 오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끝이 났을 때 2021년 말, 2022년 초까지 갔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같이 동조돼가지고 같이 다 되게 돼 있죠. 같이 보세요. 인천이 좀 다른 것보다 더 늦게 올랐죠. 그래서 인천이 기회를 분명 줄 거예요. 기회를 줄 건데 조금은 더 천천히 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광역시까지도 조금 수도권이 오르고 나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지방, 수도권에 갔던 이유 또 이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가서도 지방에서도 광역시랑 중소도시를 모두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기가 흘러가는 게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서울도 많이 올라요. 그럼 사람들의 만약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집을 사서 돈을 번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게 지방 쪽까지도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좋은 건 뭐예요? 지방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거. 지금 규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도 수도권의 취득세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1주택자라고 한다면 1주택자가 1에서 3%, 2주택자가 1에서 3%, 3주택자가 8%, 4주택자가 12%예요. 물론 규제 지역일 때부터는 2주택부터가 8%, 3주택부터가 12%예요. 이건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3주택부터도 만약 예를 들어서 공시가 2억 아래쪽으로 사고 있게 된다면 똑같이 3주택도 1에서 3%가 되고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또한 내가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수를 늘려나갈 때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기회가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운을 차려야 되지 절대 기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서울부터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수도권부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투자를 하다가 다시 또 서울의 기회를 봐서 올라왔던 거였고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서울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수도권 한다. 인생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서울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고 서울에 5급지를 했다고 해도 서울 4급지, 3급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좋은 자산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실력만 갖추게 된다면 저는 문제 생길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매매장갑 수도권이나 매매장갑 서울과 지방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 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시장도 재밌는 게 정말 이걸 가격 순으로 매겨놓고 보잖아요. 상승이 이렇게 지나가요. 상승이 빨간색이 이렇게 지나가요. 사선 형식으로.
수도권까지 합치면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인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퍼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재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옳은 것만 옳은 게 현재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똑같이 흘러갔던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아마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유진 아빠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물건이 가격이 오르고 물건의 거둬들이는 속도가 조금 상승장이 좀 많이 진행됐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지기는 퍼질 테지만 많이 오른 만큼 빠르게 오른 만큼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리스크가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을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평균 거래량 자체가 5,500건에서 6,000건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6월 달에 6.27 대책 있기 전까지 거래량 자체가 10,000건이 넘어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7월, 8월에 약 4,000건 정도인데 지금 둘 다 7월, 8월 제가 어제 봤을 때 3,900건 정도였어요. 7월 달은 3,900건, 8월은 아직까지 집계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다 보니까 4,000건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기라고 하는 2021년, 2022년만큼 1,000건 아래쪽으로 나오거나 그런 하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가 있을 때 6.27 대책 이후로 특히나 많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곳은 여기요. 2급지, 3급지. 은근히 1급제도 줄고 4급제, 5급제도 줄기는 했지만 여기서 준 것에 비해서는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실제로 이분들은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아예 비싼 걸 산 사람이 갔든지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을 사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매매 거래량 자체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씩 불씨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규제가 계속해서 없다라고 한다면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지금 전세가 보세요. 전세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전월세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그냥 재계약을 한다거나 전세를 거래하시는 분 있고 전월세를 거래하시는 분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사는 사람이 그냥 집을 사두는 개념에서 내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사가지고 전세를 놓는 사람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 자체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량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이 좀 많아져야지 좀 해소가 되는데 실제로 공급이 많냐라고 한다면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서울 공급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로는 줄어듭니다. 이게 좀 심한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보세요. 2015년, 2012년, 13년, 15년, 16년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전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전세가 급등하는 시기였거든요. 정말. 그리고 플러스 지금 경기도도 보세요. 경기도도 2026년에는 많지가 않아요. 2027년 잠시 많아지지만 2028년, 2029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묶어서 보는데 서울 경기도가 근데 서울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조금 넘는다?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얼마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같은 경우 2015년에 지금 여기 보세요. 공급이 없다가 조금 많아지는 정도의 추세였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일단 서울 기간별 물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적은 추세였거든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전세난에 서울 수도권 전체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세가 90% 이상 단지 중에 19%가량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파트여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때가 시장도 안 좋았고 공급도 없었고 전세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 정말로 소액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도 좀 기대를 해보시는 거는 매매가가 지금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전세가가 올라준다면 그래도 내 투자금을 줄이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매매 물량을 자체를 보게 되면 매물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가 쭉 돼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조금 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조금 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늘었다가 줄었다가인데 지금 거의 3년치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도 공급이 있었어요. 동대문구에도 공급이 있었고요. 서초구에도 공급이 있었고 그리고 강동구에도 공급이 있었어요. 올림픽 보령. 그런데도 그런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물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잠시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어때요? 계속 줄어요. 부산은 어떨까요? 지방으로 한번 볼게요. 부산은 매물 어때요? 늘어요. 근데 전세가 쭉 줄고 있는데 이 개수가 4천이에요. 4천. 그러니까 부산 전체에서 전세 물량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부산에 몇 개구를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전세 없는 단지가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100단지 정도 조사잖아요. 그러면 한 50단지 이상 전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전세가 없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실에서 매물 증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성동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세 물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올랐다가 지금 급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울산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산 전체에서 지금 전세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매는 어떻게 되냐? 매매는 이렇게 매매가 물량이 줄고 있어요. 매매 물량이 왜 줄어들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 올라가요. 매매가 좋지 않아서 매매가가 주춤하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거래가 되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디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봤잖아요. 부산.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았던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 대구 매매 물량은 여전히 많았다가 줄어들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전세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구 전세는 지금 4,000개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대구도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4,000개의 전세가 있는 거예요. 자, 창원 같은 데는 어떨까요? 자, 하포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포구. 전세 100개가 조금 넘게 있네요. 합회원구. 여기도 70개 정도. 자, 성산구. 성산구는 지금 1,000개 가까이 되는 거네요. 1,000개. 근데 성산구는 지금 3번 떴는데 이 떴던 이유가 뭘까요? 공급이 있어서. 지금도 공급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하나가 있는 거예요. 창원 전체에서. 그리고 의창구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있었을 때 떴다가 그 공급이 소진되면서 없어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공급 물량 한번 창원 볼까요? 창원 전체로 볼게요. 봤더니 지금 어때요? 지금이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 공급이 없습니다. 지금 공급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2025년 9월 딱 지금이죠. 아까 떴던 걸 보니까 1779세대 이제 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2026년 2월에 900세대, 2026년 5월에 900세대, 2028년 12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고 전세 맞추고 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수랑 공급이랑 같이 해서 봐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지방은 전세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들어서면서 매매가 올라가는 경우를 보게 될 거고 이걸 가장 먼저 표시를 해주고 있는 곳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 시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지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주택 가격 심리 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위에 있는 녹색이 매도 지수예요. 매도 지수. 그리고 여기 주황색이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지표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높게 올라가면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요. 반대로 위에 있는 녹색 같은 경우는 매도 심리거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 많다가 매도하려고 줄어드는 시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는 시점이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정말 좋은 투자하기가 정말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매도하려는 사람 줄어들고 매수하려는 사람 많아지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규제로 인해서 떨어지게 돼요. 이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고 여기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럼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그래도 매도 심리가 100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 추세고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더 줄게 되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만나는 시점, 특히나 이게 그래프가 반대로 모이는 시점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지표를 지금 만든 KB 지표랑 그리고 공급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매물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심리까지 이런 식의 지표를 같이 보면서 시장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제 각 시장에서 특색들을 좀 잘 안 다음에 내 종잣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잘 파악하고 그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앞마당에 늘리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고점 넘은 단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현재 서울 4급지 공부 중인데 4급지에서 좋은 곳들은 구축이어도 이미 정고점에 -5에서 -10% 수준으로 회복했더라고요.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한다는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면 정고점에 다 다르게 회복한 자산을 취득하는 게 좋은지 가격 쌀 때 사는 게 중요한데 이미 올라서 가격이 싼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조금은 덜 선호하는 아직 오르지 않은 구축이나 급지를 더 낮춰서 보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립니다.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넘은 단지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고점을 좀 넘지 않은 좀 싼 아파트들을 봐야 되는지 고민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파트가 정고점을 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은 정고점을 다 넘을 거예요. 그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정고점을 넘지 않은 아파트는 뭐예요? 비싸지 않은 거죠. 왜냐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했던 시기도 대부분 아파트가 전부 다 정고점 넘어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기준에 맞는 거예요. 저환수 원리, 투자 기준에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정고점이 이렇게 넘어간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지 않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가격이 8억이다. 이 가격이 지금 6억이다. 그러면 8억대 있는 아파트 또는 6억대 있는 아파트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진짜 싼 건지를 보는 거예요. 또는 얘를 투자하는데 지금 3억이 들어와요? 얘를 투자를 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럼 3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2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물건인지를 같이 봐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계속해서 동고점 대비 얼마 떨어지고 얼마 올랐으니까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좋은 단지를 사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환수 원리에 맞는 아파트 중 빨간색이요. 이 아파트 중에 같은 매매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 샀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하세요. 내가 만약 사려고 하는 아파트가 9억이에요. 9억이라면 최소한 네이버에서 아파트 가격 9억으로 필터 걸어놓고 그 9억 중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지, 아파트 가장 좋은지 이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와서 내가 아는 앞마당 통 들어가지고 내 투자금으로 지금 9억짜리 사는데 3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3억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후회를 하지 않아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저환수 원래 맞기 때문에,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잃지 않는 투자를 넘어서 그래도 그 중에 수익이 더 높은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고점 넘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걸 알고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장은 지금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고점 회복한 아파트, 정고점을 회복 못한 아파트, 정고점에 가지도 못한 아파트. 이 세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사고 싶은 아파트는 어떤 거예요?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사도 괜찮아요. 사도 괜찮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 이거 샀을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정말 규제가 강하게 와가지고 시장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예를 들어 생긴다고요? 그럼 얘가 내린다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이 직전 종고점이 허리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음 상승장의 허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종고점 정도에서만 산다고 하더라도 허리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릴 때는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 허리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발까지 내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린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최악의 경우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할 것 같으세요? 만약 내린다고 한다면 얘가 편할 거잖아요. 반면에 계속 상승장이 되면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어느 걸까요? 얘가 가장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데 더 수요가 많이 몰릴 테니까. 그 다음에 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목적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다주택자를 생각하는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산다고 한다면 사실 내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랑 얘랑 같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리스크가 큰 거예요. 내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 한 채를 투자를 해, 한 채. 나는 그냥 내 집만 할 거고, 또는 나는 그냥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럼 이런 아파트 사도 괜찮죠. 왜냐면 한 채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내가 1주택, 2주택 계속 투자를 진행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물건, 특히나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진짜 이런 아파트들,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들, 그리고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 오르지 못한 단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도 서울에도 진짜 많이 있고요. 이런 아파트들은 더 많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상급지감 너무 잘 찾아볼 수가 있는 아파트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때 잘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냐면 요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지를 잡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 들냐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야 될 아파트들, 기준에 맞는 아파트들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이 아파트는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오피스텔이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빌라를 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급하니까. 왜냐면 내 눈앞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근데 시장은 항상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오르는 건 아니고 이 오름장 속에서도 내릴 때가 있고, 내리는 시장 속에서도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아파트들도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이거 한 칸에 4억이거든요. 주춤할 때 3억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조차도 이건 한 칸에 2억인데 내릴 때 1억씩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어 전망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잘 버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 버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아파트를 사놓고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 넘은 아파트 사도 되지만 내가 이 리스크를 알고 매수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고점을 넘은 아파트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확신이 있다. 그 아파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 한 채를.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버틸 수가 없으면 나는 그걸 사놓고 후회하고 버티지 못해서 내가 좋지 못한 가격에,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손해보는 가격에 파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 넘은 아파트 사면 안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되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은 정고점 회복 못한 단지라든지 오르지 않은 단지, 아직까지도 많이 있으니까 이 단지들 속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잃지 않은 투자를 하기에는 두 개 단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투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수도권 사급지에 5개 앞마당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종잣돈 2억 원으로 수도권에 2억이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이 되면 지금부터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8, 9개월 정도 남았는데 1억이를 산 지 2년이 되어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제를 팔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추가 투자금이 생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2억 원으로 올해 안에 2억이를 살지, 아니면 내년 7월에 1억이를 매도하고 추가 투자금으로 돈을 더 보태서 2억이를 살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2억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한 지금부터 예를 1년이라고 할게요. 1년 뒤에 딱 1억 정도, 7천만 원이 더 생기는 거죠. 플러스 내가 모으는 돈이라고 하게 되면 3천 모은다고 하게 되면 두 개 합쳐서 3억 정도의 종잣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3억이면 좀 더 좋은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런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면 지금 한 채를 사고 나중에 이걸 매도한 돈으로 1억 정도의 집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돈으로 먼저 매수를 하고 남은 돈으로 그 다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돈을 합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합쳐 사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돈을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분도 계신데 아마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분이 이제 모일 수 있는 돈이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걸 사는 게 맞다 보니까 이걸 매수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자산을 더 쌓는 방법 플러스 시장이 기다려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나중에 3억이 죽어도 사지 못하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가고 나면.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분이 다주택자다라고 한다면 한 채를 팔고 예를 들어 2주택자, 그래서 내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거 한 채를 팔아야지 그래도 내가 종잣돈 잘 가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1주택자잖아요. 그럼 저는 2주택까지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가 있어요. 두 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이 다음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오를까요? 알 수 없죠. 이 아파트 이렇게 돼요. 올라요. 이 아파트 오를까요 내릴까요?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는데 내려가요. 여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수도권이에요. 둘 다 수도권이고 둘 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보세요. 종고점 대비 어때요? 많이 떨어진 아파트예요. 뭐 저는 누군가 이 아파트 산다고 해도 절대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아파트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럼 과연 이 아파트가 1년 뒤까지 기다려줄까? 1년 뒤에 오를까 내릴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보세요. 한 번에 점프를 1억씩 해버려요. 이 거래가 됐다가 이 한 번 거래를 하면서 한 칸 1억이거든요. 거의 한 칸만큼 올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칸이 오르게 되면 지금 2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 3억을 줘야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리다가 가격이 오른 것보다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어차피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걸 테니까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집을 팔고 모은 돈으로 다시 또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주택 두 개를 가져가면서 자산을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좋은 입지수록 매매가는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더 붙어 좋은 걸 사려고 하면 그 좋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추가로 돈을 모아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매매가 기다려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는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현재와 비슷한 투자금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매가 기다려주는 거랑 전세가가 오르는 거랑 둘 다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번 전세가 오르는 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매가가 기다려주거나 이건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을 더 모아서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시장 기다려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금이 얼마가 있고 그 뒤에 얼마를 더 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모이는 돈까지 좀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금 9월이잖아요. 9월까지 내가 종잣돈이 1억 그걸 모았어요. 그리고 와서 12월까지 보너스 같은 걸 해가지고 1억 3천 정도, 3천만 원 정도 더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1억 3천까지 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계속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물건을 계속 봐준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만약 진짜로 다주택자라서 매도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매도를 하는 금액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봐줘야 하는데 이 기간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짧게 있으면 매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은데 이게 길게 벌어져 있으면 저는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는 걸 먼저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